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기업은 매년 적게는 5천억 원, 많게는 1조 원을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누적 적자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1년 작년 한 해에만 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4,3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의 이야기입니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1년 작년 그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쿠팡 IPO를 시작으로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마켓컬리의 프리 IPO 투자 유치, 그리고 각종 플랫폼들의 M&A 등 핫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사업자가 없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점유율 30% 확보를 위한 고지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적자 출혈과 투자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이커머스판은 마치 전의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쿠팡의 로켓 배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 등장한 2014년 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이전의 커머스 시장은 롯데와 신세계, 현대와 GS로 대표되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각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규모별 오프라인 거점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때 온라인 쇼핑의 침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의 이커머스 사업자는 1996년 사업을 개시한 인터파크를 필두로 원조 1세대로 대표되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베이스를 둔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를 돕고 그 사이 발생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로 수익을 얻는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쿠팡, 티몬, 위메프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은 공동구매형 방식으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파격적인 할인가로 서비스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했던 핵심 경쟁력은 저가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2014년 3월 쿠팡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른 택배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모델이었는데요. 로켓 배송은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 거래액 1.9억 원에 불과했던 소셜 커머스 사업자 쿠팡은 2014년 11월 거래액 2,056억 원을 돌파하며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넘보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2015년 6월 소프트뱅크의 1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 쿠팡 물류센터 확충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로켓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로켓 배송은 이커머스 시장의 구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모델은 셀러가 택배 등 배송 위탁의 형태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였고, 따라서 중개 플랫폼은 배송 속도 단축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판매자들의 상품을 미리 구입하여 자체 물류 인프라에 들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까지 진행하는 직매입 사업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당일 또는 이길 배송을 내세운 로켓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저가 가격 경쟁에서 빠른 배송 속도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죠. 쿠팡의 로켓 배송과 더불어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등장 또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켓컬리는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이 쉽사리 넘볼 수 없었던 영역인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의 파이오니어였는데요. 마켓컬리는 2014년 설립되어 수도권 한정으로 당일 주문 시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샛별 배송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빠른 배송과 상품의 퀄리티, 그리고 풀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신선식품 유통 모델은 농가에서 도매 소매상을 거쳐 대형 유통사에서 고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중간의 유통 과정을 모두 없애고 농가에서 고객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켓컬리가 직접 산지 현장에 가서 상품을 검증하고 사와 고객으로 빠른 배송까지 이어지는 직매입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MD의 수개월에 걸친 상품 큐레이션이 수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24시간 내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 마켓컬리는 냉장, 냉동 차량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행했고 그들만의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마켓컬리가 파는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다 라는 프리미엄이 자연스레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30억에 불과했던 마켓컬리의 첫 해 매출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서비스 출범 당시 신선식품 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6.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7%, 2017년 11.3%로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액 증가율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존 신선식품 유통의 절대 강자인 신세계, 롯데도, 쓱닷컴, 롯데온 출시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소비재 시장을 넘어 신선식품 영역까지 점유하고자 하는 쿠팡 등 신 이커머스 사업자들과의 경쟁 구도로 돌입하였습니다. 마켓컬리의 등장은 신선식품의 유통 구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진짜 온라인 장바구니로 장을 보는 시대를 연 것이죠. 쿠팡과 마켓컬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등장이 국내 커머스와 이커머스 시장의 근본적인 구도를 뿌리째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글로벌 추세에서도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발 물류혁명이 미국 유통업계의 태풍을 몰고 온 것처럼 말이죠. 2021년 기준 아마존의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약 47%로 현재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절대 강자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이커머스는 미국과 달리 훨씬 흥미로운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존은 월마트, 크루거 등 미국의 전통 유통기업들이 방심한 틈을 타 선구적인 기술과 비전을 앞세워 빠르게 이커머스를 장악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이베이의 배송은 여전히 느렸고 월마트 등 유통업계 절대 강자들이 늦은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은 더 나아가 오프라인 유통 역량에도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커머스 판도는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마존과 월마트 두 거대 기업의 혁신 경쟁으로 돌입한 형국입니다. 아마존이 도심에 백화점을 열고 월마트가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한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의 이커머스 시장은 꽤나 다채롭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한 쿠팡이 유통업계의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지만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전통 유통업체 신세계와 롯데 등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마켓컬리, 무신사, 오늘이집 등 급성장 중인 버티컬 플랫폼들의 기세와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차별화 전략 등이 더해져 기존 경쟁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점유율 30%, 일각에서는 이 수치를 선점한 기업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는 절대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거래의 기준 1에서 3위 업체 모두 10%대 점유율에 그쳐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압도적인 사업자로 오른 후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린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서 각 업체들은 승자 독식을 위한 무한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아마존이 등장하게 될까요? 감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승자 독식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 시장은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것이고 2014년의 쿠팡과 마켓컬리의 배팅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후 이어질 시리즈에서 과연 한국의 아마존이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예측해볼까요?